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또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과연 해결됐는지 종합적인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페드 회의에 앞서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연준 회의 때문에 제가 밤새고 지켜봤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리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페드 회의가 시작할 때 스타트가 아니라 킥오프라. 그래서 킥오프가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닷플로트 충격이 있습니다. 닷플로트 쇼크랄이죠.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다우지수 중심으로 낙폭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증시의 어제 이제 기록성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코스피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테이퍼링은 이렇게 시기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경기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것이 많이 시장에서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이 됨에 따라서 오늘 많은 분들은 한국의 소위 성장주의 구별이 좀 이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도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네들이 얘기하는 성장주 위주로 한국 증시가 뭐 4천이 간다, 4,100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보면 소위 경기 민감주라는 아까 코스피 200의 업종별 지수의 어제 상승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성장주가 많이 올랐는지 금융지라든가 소비재가 많이 올랐는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아까 좀 잠시 보여주긴 했습니다는 그거 좀 보여주시죠. 어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IT 같은 이런 업종보다도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생활 소비재 전부들 경기에 민감제에 관련해서 지금 요즘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자 어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용의가 뭐냐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동학개미 분들의 이렇게 사실 계좌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수익률이 낮느냐 하면 수익률이 안 낮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장주,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학개미들이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돼서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하는 걸 많이 담아놓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사상 최고치는 금융기라든가 이런 소비자 같은 경기 민감주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경기 민감주는 먼저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이렇게 동학개미분들의 계좌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내가 예측했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일단은 4,000, 4,100이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성장주 위주로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많은 유튜브를 읽고 성장주에 몸담아 놨는데 최근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좌의 수익률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런 유튜브의 책임론이 이렇게 불거지는 겁니다. 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나라 대형 이렇게 회사들 이렇게 얘기를 좀 밝히죠.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해서 소비자 보호를 굉장히 강화하는 우리나라의 아마 증시 역사상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금융사들이 나서서 금융 소비자 위주로 앞으로 증시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라든가 가지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유튜버에 많은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해는 이런 현혹하는 이런 쪽의 것도 고객에게 이렇게 동맥을 선언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책임론, 인기유지보다는 책임론 쪽 실질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면 고객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 업종 것도 잘 예측해서 계좌에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게 고객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객 동맹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가서 유튜브의 인기 위주로 방송하는 이런 쪽도 이렇게 유튜브가 사실 미국에 본사를 하면 책임이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증권사 소속에 있는 책임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규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우리나라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렇게 고객에 해당되는 동학개미분들이 사실 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도 금융사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그렇게 증권사분들도 이제는 고객주의의 경영을 하겠다 하는 입장까지 과거에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그 라인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빗대서 아마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 있게 하는 것은 한국의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민감주 하면 미국이 먼저 다우조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민감주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하고 이제 네. 입장을 연초에 대비해서는 좀 입장을 좀 긴 한목에서 가져가자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는 미국의 경기민감주가 먼저 수익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민감주가 뒤늦게 보니까 미국의 경기민감주보다도 한국의 경기민감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동학개미들이 한국 그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가장 관심이 많았던 6월 연준회의가 오늘 새벽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는 커노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액면부들은 문장이 있었을 때 그 언어의 뜻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함축적 의미. 네. 이런 것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쪽으로 오늘 시장의 월가에서는 그런 쪽이 액면구들은 나온 것보다도 네.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증시의 모습을 좌우하고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읽고 증시의 방향을 읽을 때 이 커넥테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월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외형상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죠. 뭐 이렇게 전앵커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 그냥 현재 동결 네. 0에서 0.25% 밴드폭이죠. 그다음에 크레딧 있는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공급 대상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국채, 주택 저당 증권. 그래서 국채는 매월 그 800억, 주택 저당 증권은 400억, 1,200 그대로 유지했죠. 양적 완화. 근데 사실은 오늘 그 앞서 사상영 이사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우리가 SMCCP 우리가 정크펀드를 이렇게 회수하겠다 하는 입장. 그래서 사실상 시중의 유동성은 흡수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정크펀드는 투자 적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테이퍼링과 이렇게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시장 유동성은 줄어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역레포 수요의 그 금리가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철철 넘치죠. 돈을 공급해서 철철 넘치니까 그냥 어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걷어들여 있죠. 네. 그게 이제 페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선지 않더라도 역레포 금리가 올리면 자 돈이 철철 넘치는 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더 제치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 테이퍼링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나서고 있다. SMCCP를 통해서 그리고 역레포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은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킥오프의 돌발 변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닷 플로트 쇼크죠.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시 모습에서 보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사실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가운데 장마감에 막함이 됐고 그다음에 3대 지수의 낙폭으로 보면 페드 회의 결과 이후에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급락세에서 5점 낙폭에 줄었긴 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이 통화정책하면 금리 아니겠습니까? 시장금리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금리를 한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커노테이션을 읽는 것은 미국의 증시가 아니라 국채금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채금리의 일정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페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정 그래프가 한번 나오면 페드 직후,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30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이렇게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시는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는 FMC 그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 1.49까지 올랐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1.44였었죠. 그다음에 어제 급등한 모습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4에서 1.49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얼마큼 올랐습니까? 거의 1.58에서 하루의 변동폭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페드는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는 시장금리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10년 금리에 보다도 정책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단기금리에 타겟금리입니다. 그래서 2년과 5년을 보십시오. 저 변동폭 보십시오. 상승률 이렇게 보십시오. 상승률이 20%, 14%.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낫프로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페드 회의 결과 이후에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실 노력했습니다는, 그래서 증시의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는, 시장에서 정책 금리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2년물 금리는 저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일정 그래프가 있으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6월 회의에서 보면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8월에 다들 관심 있죠. 잭슨 홀 그렇죠. 미팅에서는 아마 테이퍼링 논쟁이 굉장히 거세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 취약 신흥국 말씀드렸다시피 취약 신흥국은 이번에 테이퍼링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테이퍼 텐트림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신흥국이 전부 신흥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테이퍼 텐트림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금리 텐트림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이다 하는 네. 것이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렇게 포인트는 사실 낫프로터 쇼크와 함께 증시 모습에서 이어지 마시고 통화 정책은 시장 금리니까 시장의 금리를 통해서 이걸 오늘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에 이렇게 전해졌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채금리 얘기가 거의 얘기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시장의 가장 본질적 문제를 시청자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은 단기금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기금리에. 그래서 단기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킥오프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늘 점도표 쇼크에 따라서 증시와 채권금리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회의의 관심사를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드가 경제 전망 수정치를 얼마나 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회의 직전에는 이제 이번에 6월 전망이니까 분기별로 보면 6월 전망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망과 함께 납프로트가 나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금융 천재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매월마다 납프로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6월 전망치에서 보면 미국 올해 성장률이 7% 도달하느냐 이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7% 나왔습니다. 잠시 올해 성장률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변동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페드의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을 3.2% 봤는데, 자 3월 수정 전망이 6.5% 봤죠. 그러면 이제 6.5%에서 7%까지 가는 데에는 어떻게 성장 여건이 변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되죠.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까지 이제 어떤 3월 전망치까지는 경제 상황이 반영됐으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때 성장 여건, 성장률 여건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걸 보겠죠. 네. 보면 일단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빠르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이 백신 보급만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져가는데 가장 공통 분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미국의 합중국 정신이 트럼프 국가와 바이든 국가로 분리됐다. 그럼 합중국 정신을 이끌어서 아메리칸 이즈 백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역시 가장 공통 매개 변수가 코로나 시대는 백신 보급이다 하면서
아마 파우치 소장이 백신 보급이 빨라진과 함께 3월 말에 We are almost there.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음 달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해서 또 하나의 독립기념일. 여기서 또 하나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단일 역사상 단일 사건치고 가장 많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게 어느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언제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이 지금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25만 명 정도 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역사상 보면 독립기념일 이거 해서 보면 국민들의 고통상으로 보면 코로나가 가장 사망자 수가 많았다. 예. 그만큼 그쪽이 중요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으로 해서 미국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겠다. 네. 이게 독립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구상한 게 7월 4일입니다. 다음 달 4일입니다. 요게 이제 백신 보급을 그만큼 빨리 시켰다. 그러면 자 인슐레이션 절연됐던 것이 디스다이카파드마 이제 붙이니까 성장기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뭐 아시겠습니다는 성장 여건에서 보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3월 의회에 확정되면서 빨리 실행됐습니다. 빨리 지원금이라든가 빨리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자 경기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 실행된 건 아닙니다는 초기에 집중해서 넣었거든요. 1조 9천억 달러 넣었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자 3월 달에 6.5%에서 이번에 올해 성장률 선망할 때 사실 그 7%로 나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의 특성을 반영해서 절연됐던 것이 붙이면 성장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고스란히 보여줬던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성장률 프로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페드의 추정치는 아직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잠정치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지금 페드의 공식적인 잠재 성장률은 2.5%입니다. 그래 올해 성장률 7% 본다면 오픈법칙상 GDP 갭상에 이렇게 있어 보면 4.5%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기적과다. 그러면 내년 어떨 것이냐? 내년에 성장률 4%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4%대 보면 자 이제는 4%대에 비해서 그게 2022년, 2023년도 계속 4%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오픈법칙상 GDP 갭상으로 보면 작 1.5%포인트 이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냐? 자연스럽게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일시적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앨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우려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어디로 맞을 것이냐 이게 월가의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나프로트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반영됐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페드의 양대 목표라고 불리는 물가 안정,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도 전망들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고용 문제는 우리가 일전에 지적했습니다는 네. 이 버틀넥 문제다, 병목 문제다. 예. 그 다음에 사실 미스매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화 정책과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보면 실업률을 14%에서 6%까지 떨어지는 데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으로 잡을 수가 있다. 네. 지금부터는 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훈련돼 있는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 bottleneck.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코브라 이펙트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줘서 야 내가 굳이 뭐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페드의 전망치에서 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고용이 더 중시되는데 이번에 경제 전망이 나올 때 증시라든가 국채 금리에 왜 고용이란 게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지금부터 버틀렉한 미스매치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에 해당되는 통화 정책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건 지났다. 그럼 뭐냐? 그러면 사실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제닛 앨런 장관도 사실 미 의회 증언 전에 미리 이렇게 프리리뷰 그것을 내용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언급이 안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전망에서는 인플레 문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인플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분께서 정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좀 전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 일시적이다. 다들 아시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변했느냐가 가장 주목됐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2에서 3년을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못 걸린다 하는 입장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됐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페드의 전망치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보면 PCE 물가지수입니다. 그것도 계절적 요인이 많은 이걸 빼는 것, 계절적 요인이 뺀 것, 그는 PCE 가지고 보통 통화 정책의 잣대를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요 수치는 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말에 1.8%, 3월 달은 2.2%죠.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는 똑같은 성장이 3% 정도 되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플레 타겟팅 레이트가 사실상 그 2%로 하고 작년 9월 달에 페드가 평균 물가제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의 전에 평균 물가제의 효용성이 이제 다 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런 각도에서 2022년에도 물가 목표치를 올렸고요. 전망치를 올렸고 2023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는 물가가 낮았다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갔다 이런 시각은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페드 회의가 결과 이후에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3대 지수가 급락했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의 전에 임시 방편적으로 물가 문제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도입했던 평균 물가제가 이제 효용을 다했다. 2023년까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상한치 조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평균 물가제 가지고 더 이상 테이퍼링은 이제는 3년 후에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유튜버들의 이렇게 시각은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는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전과는 금융위기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 걸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달, 5월달 고용통계에서도 실업률이 13%에서 사실상 이렇게 6%까지 줄이는 건 통화정책의 관장이지만 그 이외에는 통화정책은 굉장히 한계를 겪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한번 보겠습니다. 3월달 전망에 4.5%, 그다음에 6월달 전망에 4.5%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제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제니 앨런, 프레드의 책임보다는 이제는 앨런의 입장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앨런이 미 의회에 이렇게 발언에 앞서서 미리 배포했던 기자회견의 그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가 임금 격차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그 미스매치 마틀랜 문제는 재정이 담당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오늘 회의 결과에 단순히 회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재정 정책에서 같이 공작하는 이런 모습이 같이 보여주는 것도 오늘 사실 킥오프 사항이 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불안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을 미리 감안된 이러한 제닛 앨런의 이런 측면에서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그래서 서로가 꿍짝이 되는 이런 모습. 이 꿍짝이 된다는 아침부터 꿍짝이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의 선진화된 경제정책 모습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장, 그다음에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한 번 정도는 정책의 조화라는 게 민감할 때 정책의 조화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다음에 부처 간의 통합, 부처 간의 조합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실상 많이 그 시사점을 던져준 하루가 아니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점도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바뀌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초칠해가지고 네. 점도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도표상에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12월에 점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금리는 동결한다. 그다음에 2020년 내년에 1명 있었죠. 2024년 5명이었습니다. 3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3월에는 올해 동결, 그다음에 2020년 인상이 1명에서 4명, 그다음에 2023년이 5명에서 7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월 대비해서 6월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6월 점도표 사항을 한번 보죠. 다음 표로 다음 표로 넘어가보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음 표로 그래서 3월 점도표에서 보면 2020 동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2023년 인상이 4명에서 7명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7명에서 13명입니다. 네. 토털리
여기 점도표 사항에 포함되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 18명입니다. 나머지 분은 동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 3강 이렇게 볼 땐 굉장히 많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13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이렇게 무게를 두는 시각은 사실상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파월 의장을 의식해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다 합참하지만 점도표상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각자의 이기가 각자가 이것도 이제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무기명으로 처리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이 되면 본인들이 입장이 밝히는 이런 시각에서 이분들은 나프로트 사항의 금리 인상을 주장했구나.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어젠가 JP모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금통위원 중에서 매파가 누겼고 뭐고 할 때 A 위원, B 위원 하는데요. 각자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시장에서 추론을 하지 못할 끔 이렇게 무기명 처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에 합창하는 시각과 달리 사실 실제로 나섰을 때는 이렇게 나프로트 사항에 나오는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시기는 상당히 앞당겨졌다. 3단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의 직전에도 많은 사람이 테이퍼링은 오래될 것이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줍줍합니다. 대형주 갑니다. 이렇게 했던 시각에 달리 사실 지금 나프로트항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연준이 우선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2023년 말까지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연방기준금리가 연방에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는 Federal Fund Rate죠. 네. 그래서 나프로트 상의 금리 의향지수가 나오는 거고 Federal Fund의 평균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ederal Fund Rate의 이렇게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견해를 밝힌다 하더라도 페더럴 펀드의 중심 레이트가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프로트랑의 개별상에서 보면 2023년, 2024년 12월 전망, 3월 전망 이렇게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이렇게 기준금리 정책이 밴드폭이죠. 그래서 0.25%포인트 밴드를 두죠. 하한선 뭐 어떻고 상한선에서 밴드폭을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임시 직후에 금리를 좀 내려서 지금은 제로 금리죠. 제로 엄격히 얘기하면 제로 기준금리 밴드폭입니다. 0에서 0.25%. 네.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럽과 그다음에 사실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금리하는 것은 사실상 인플레 수치를 감안했을 때 실질 금리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다. 왜 그럴까? 선진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이 뭐냐? 선진국 시장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것은 시장의 시그널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금리 변수거든요. 근데 이걸 정책적으로 마이너스 시키면 리퀴드 유동성 함정에 처합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뭐냐? 금리가 0.1% 이렇게 플러스가 유지한다 해도 돈이 철철 넘쳐서 영래포에서 다시 그냥 중앙은행이 당신 뿌려 우린 갖다 넣어 어디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 하는데요. 선진국일수록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해 금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그래서 전 페드 의장했던 앨런 이렇게 사실 장관이 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상황과 없이 기준금리에 좀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 금리 인상 발언했던 거거든요. 이게 애만 진행자 어떤 사람이 앨런의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앨런의 실수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동성 함정에서 금리를 거기에 빠져놓으면 금리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효과는 관계없이 금리를 좀 올려놔야 된다 하는 시각이 앨런 장관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걸 사실 앨런의 실수다, 인플레에 대해서 앨런의 얘기했던 것을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번에 어떤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나프로트 상의 금리를 인상하는 사람의 의원들이 늘어나 함께 자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전망치가
그동안은 0.1%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의향자의 다프로트 상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0.2%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23년에 0.1에서 0.6으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밴드폭 0.에서 0.1에서 지금 0.1에서 0.6 가려면 0.5%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페드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세 가지 인상폭이 있죠. 하나는 빅스텝 해서 금리를 한 단계 이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 이걸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고요. 노멀 스텝 방식은 0.25%포인트 시정자 여러분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 방식은 뭐냐?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 0.25%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0.2, 그 밑으로 있죠. 0.01 이렇게 조정하는 걸 네. 베이비 스텝 방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노멀 스텝 방식의 0.25%라면 2023년에 자 0.1에서 0.56이라면 0.5%포인트는 두 단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뭐냐 테이퍼링이 추진한다 할까 말까 하는데 벌써부터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0.5%포인트 그다음 두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미쳤던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그 시장을 볼 때 포인트가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이사들을 못 믿는 듯한 발언을 해서 월가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전해주시죠.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낫프로트는 미국의 전망 발표할 때 공식적입니다. 시장에서 조사하는 게. 예. 그리고 거기 멤버들은 자기와 동료했던 18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낫프로트에 그 사람들 다 자존심이 있고 다 그렇고 내가 금리를 올라간다 의향을 내놨는데 의장이라는 사람이 낫프로트의 이렇게 내용들이 자 이건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월가에서 화두가 됐던 거죠. 물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자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는 자 월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 의장이 자기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의향을 묻는 낫프로트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것은 페드 역사상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페드의 사상 최초의 낫프로트 쇼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낫프로트 쇼크. 이건 1913년 페드가 설립 이후 페드 의장이 자기 자신의 소속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것을 불신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되니까 말이 많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는 본인 자신이 그동안 이런 데 있죠. 자,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은 일시적이라 했는데 오늘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향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와 같이 합장했던 사람들이 실제 금리를 어떻게 될까 할 때는 2022년, 2023년 금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중심도 2023년 금리를 올리겠다. 근데 본인은 2023까지 알려두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왜 자기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불신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이 인플레 관련된 문제는 파월이 틀렸고 앨런이 맞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장으로 페드의 인사들을 못 믿는 이런 풍토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원래는 그 여름 휴가철 이후에 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으면 교체설 문제가 네. 오늘 이렇게 낫프로트를 불신하는 이런 파워를 계기로 해서 본인 자신은 디펜스하고 다른 한쪽에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그 교체설을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언어의 커노테이션, 언어의 얘기도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공식화된 디지털 달러화에 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 것인가 이 여부였는데 실제로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왜냐하면 이미 회의 직전에 이렇게 디지털 달러화에 대해서 로드맵이 8월 중에는 나오겠다 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미중 간 마찰, 앞으로 디지털 통화 전쟁 할 때 지금 세계 3차 대전도 이게 우려될 만큼 이런 상황이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전방위로 가는데요. 네.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100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책임자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낫프로트의 내용들이 워낙 관심이고 미국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장이라 하더라도 이 디지털 통화의 연구 책임자는 브레이너입니다. 아. 근데
내가 아무리 의장이라 하더라도 네. 연구 책임자가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의 전부 의견을 맡겨둡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 주 책임자일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사실 각자의 다프로트상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파월 의장이 아무리 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의향을 그렇게 번복하는 불신임 배경이 나왔던 것도 상당히 이런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 또 페드의 전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킥오프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월가가 주목했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 발언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